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속보팀입니다. 최근 중국 산둥성의 한 고속도로에서 트럭 한 대가 전복되었습니다. 해당 트럭에는 40만 위안, 한화 약 7,700만 원 상당의 냉동육이 실려 있었습니다. 해당 소식이 전해지자 인근 마을 주민 100여 명이 몰려들어서 족발과 닭발 등을 마대자루나 비닐봉지에 훔쳐 달아났습니다. 뒤늦게 사고 처리를 위해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들은 체루 스프레이까지 뿌려가며 약탈을 막으려 했지만 속수무책이었습니다. 경찰관들은 해당 물건은 개인 소유의 물건이다라고 말했지만 주민들은 다른 사람들도 다 훔쳐가는데 뭐가 문제냐라고 말했다 전해지는데요. 해당 영상이 공개되자 중국 네티즌들은 공자와 맹자의 고향에서 도대체 뭘 배운 거냐? 공자가 무덤 속에서 오열할 듯이라는 반응들을 보였는데요. 사실 중국에서는 과거부터 화물 트럭이 사고를 당하면 인근 주민들이 몰려들어서 약탈해 가는 것은 거의 전통문화 수준으로 전해져 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 들어서는 주요 도심지에서도 누군가 한 명이 훔쳐가기 시작하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몰려들어서 노점상이나 외부 가판대에 놔둔 물건을 훔쳐가는 것이 사실상 일상이 되었습니다. 이러한 현상이 점점 심각해지는 이유는 중국 경제 상황이 바닥이라고 말하기도 민망한 수준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몇 달 전 미국과의 관세 전쟁 이후 중국 당국은 중국이 미국에 승리했다라는 선동 문구로 중국인들에게 홍보하고 있지만 실상은 상당수의 공업단지에서는 무기한 무급 휴가를 진행하면 물론 엄청난 숫자의 실업자가 발생했습니다. 또한 몇몇 미국 기업들이 중국이 아닌 베트남이나 인도 기업 등으로 납품 라인을 변경하기도 했습니다. 이렇다 보니 현재 중국에서는 실업의 여파가 눈앞에 펼쳐지고 있습니다. 중국 이선 도시인 선행에서는 최근 한 남성이 길에 쓰러진 영상이 중국 SNS인 더우인을 통해 공유되었습니다. 해당 남성은 미국의 관세 전쟁 이후 근무하던 공장에서 일자리를 잃었고 일자리를 구하기 위해 며칠 동안 식사도 제대로 하지 못했다고 밝혔는데요. 이처럼 중국 서민들의 생활 수준은 충격적인 수준임에도 온라인상에서는 베이징이나 상하이의 중상층 이상의 생활만을 조명하며 중국 경제가 미국을 추월하기 직전이라 홍보하고 있습니다. 我觉得中国经济衰的差不多了，中国经济可能2025年要开始转好。不是我在国外，我那个民宿一直租车，然后我就觉得啊，可能得买个车。我去看了，现在在摩洛哥全是中国车。也有德国车，也有韩国车，也有日本车，但是中国的车又便宜又高科技，中国车马上就把整个市场全占领了，衰的差不多了。然后明年我们就会发现它开始往好的转。 그러나 현실은 참혹합니다. 그것은 바로 혈액을 판매하는 일이 중국 사회에서 횡행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중국 숏드라마 비밀 결혼 후 사랑에 빠졌다에는 여주인공이 아버지의 병원비를 마련하기 위해 혈액을 판매하는 장면이 등장합니다. 请问这里可以卖血吗？我看这个名片上可以卖血。你缺钱吗？ 드라마의 한 장면이지만 현재 중국 사회에서 혈액 판매가 얼마나 쉽게 이루어지는지 알 수 있습니다. 실제로 한 중국 네티즌은 하루에 300위안씩 한 달에 1만 위안을 벌 수 있다며 노하우를 공유하기도 했습니다. 중국 중위소득이 2,000위안이라는 점을 생각하면 엄청난 금액입니다. 중국에서도 매혈은 불법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행위는 이동식 헌일차에서까지 진행될 정도로 사실상 중국의 새로운 돈벌이 수단이 되었습니다. 중국인들은 온라인상에서 조금이라도 비싼 값을 쳐주는 지역을 공유하기도 합니다. 今年第一次献血浆得了275块钱，掉价了。还有很多人啊在外面排队，我穷疯了，是来搞生活费的。是因为每次来献血浆确实能拿个几百块钱，每一次能够得个300多块钱。今年只有200多块钱呢。 중국 장편 소설 중에 허성관 매혈기라는 작품이 존재합니다. 한평생 피를 팔아 가족을 위기에서 구해낸 아버지 허성관을 주인공으로 한 소설로 중국 현대사에 큰 굴곡을 이루었던 국공내전과 대학 진운동, 문화 대혁명이라는 것은 물결을 해역덕으로 잘 녹여낸 소설인데요. 소설의 주인공인 허성관은 결혼, 자식들의 병원 치료비, 생활비 등으로 여러 번의 매혈을 하는 것으로 나옵니다. 2015년에는 우리나라에서 허성관 매혈기를 원작으로 한 영화 허성관이 개봉하기도 했습니다. 원작 소설 당시 중국 사회에서는 매혈이 빈번하게 이뤄졌다고 합니다. 실제로 중국 광둥성에는 매혈자들이 집중 거주하는 마을까지도 있었는데 이곳에는 최대 1,000명 정도의 중국인들이 거주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렇듯 중국 최악의 시대의 상황이 다시 한번 2025년 현재 중국 사회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이야기가 중국 온라인에서 화제가 되자 또 다른 이야기가 폭로가 되었습니다. 你们知道卖血也可以年入百万吗？当然卖的不是自己的血，是猫的血。但是猫没有类似人类社会的这个血库，一旦某只猫需要输血，只能向别人借血型一样的猫来输血。由于市场上的猫血是极其稀缺的，供不应求，一次完整的献血可以卖出几千甚至是上万的费用。一个卖血的猫贩子月收入过万，那是 이렇듯 상상하기도 힘든 중국 상황이니 부자들 뿐만 아니라 일반 서민들까지도 중국을 탈출하려 하고 있습니다. 그중 첫 번째로 거론되는 국가가 대한민국입니다. 같은 아시아 국가이기도 하고 가까우며 이미 다수의 중국인들이 진출해 있기 때문입니다. 한국에서의 취업까지 생각을 해두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중국인 취업 중개인을 이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문제는 이러한 중국 중개인들의 상당수가 사기꾼이라는 것인데요. 이런 이유로 중국 SNS인 더우인이나 샤오홍수에는 자신들이 당해본 사례를 공유하는 영상들도 매우 많습니다. 紧急提醒：不法分子以高薪为由，把中国同胞骗到济州岛，扣押护照，索要中介费，限制人身自由。想要打工的朋友，最好办理合法工签。大家用脑子想一下，高薪招骗怎么会缺人？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것 이상으로 침체된 경제 상황에서 무서운 선택까지 하고 있는 중국인들은 어떤 중국 반응을 보여주고 있을까요? 저는 작년에 3번이나 팔았지만 올해는 바빠서 팔지 못했습니다. 이러한 행위는 국가에 기여하고 건강에도 좋으며 자동차 요금과 임금 손실을 보상해줍니다. 요즘은 플라스마 스테이션에 매일같이 많은 사람들이 와서 줄을 서고 있습니다. 나만 해도 가난한데 어떻게 다른 사람을 속이지 않을 수 있겠어? 그나마 난 욕심이 없으니까 월병이 떨어지더라도 몇 개만 주워서 갈 거야. 일만 외환 이산이면 한국에서 일자리를 보장한다고 하던데 믿을 만할까요? 저는 여태까지 중국 남자들에게만 속았습니다. 한국 남자들은 제가 한국어를 할 줄 아는 걸 알고 있었기 때문에 속일 생각을 못한 듯합니다. 해외에 있을 때 사기를 당하지 않으려면 눈을 크게 뜨고 접근하는 모든 중국인을 명확하게 보아야 합니다. 검사하려고 피를 조금만 뽑아도 기절할 것 같았어요. 그런데 누가 이렇게 피를 팔 수 있을까요? 피를 더 많이 팔면 고기를 살 돈이 생길 겁니다. 이는 빙산의 일각일 뿐입니다. 더 이상 그냥 헌혈을 하려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최근 캄보디아에서 한국, 베트남, 인도네시아 등에서 온 사람들을 동원해 전 세계를 상대로 보이스피싱 범죄를 벌이는 중국계 범죄 조직이 체포되었습니다. 캄보디아 경찰은 이들 단지를 포함한 범죄 조직들에 대한 단속을 했는데 전국에서 3,000명이 넘는 범죄 조직원을 체포했다라고 공식 발표했습니다. 이처럼 한국을 비롯한 다른 나라에도 피해를 주는 중국계 범죄 조직들은 취업을 간절히 원하는 중국 청년들도 고소득 일자리라는 달콤한 미끼로 낚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최근 중국에서는 한국이나 일본이 아닌 일자리의 경우에는 의심부터 하고 봐라라는 말까지 있습니다. 속보이는 이야기 시청자분들은 돈을 벌기 위해서 혈액까지 판매하는 중국 사회를 보며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오늘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영상을 주변에 공유해주시고 좋아요와 구독 부탁합니다. 중국 정부가 혼인율을 높이기 위해 어디까지 할 수 있을까요?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은 최근 중국의 한 도시가 시행하는 제도로 알 수 있습니다. 2월 26일 중국 SNS의 인기 검색어에는 특이한 검색어가 올라왔습니다. 신고가 39,000위안 이하를 낸 부부는 자녀 입학할 때 우선 선택권 제공이라는 검색어였습니다. 해당 제도는 실제로 시행을 했습니다. 물론 중국 전역에서 시행된 것은 아니고 중국 도시 중 하나인 장시성에서 시행되었습니다. 장시성에서 유독 이러한 결정을 한 이유는 2023년 중국 도시별 신고가 평균 가격에서 1등을 했기 때문인데요. 장시성은 평균 임금이 높은 상하이에 비해서도 3만 위안이 높은 38만 위안을 기록했습니다. 10위를 한 허난성에 비하면 2배 이상의 수치를 기록하고 있는데요. 이렇다 보니 현재 평균 가격의 10% 정도의 금액을 상한선으로 정해서 이를 초과할 시에는 자녀의 교육에 제한을 걸겠다는 것입니다. 江西崇义县的孩子可能做梦都不会想到，再过几年他能够优先。近期呢，江西崇义出台了零彩礼、低彩礼家庭礼遇机制，给新人家庭提供了子女入学、交通出行、健康体检等等方面的正向激励。而这个当中呢，有这么一条：男方给女方的聘礼的礼金为0，或者呢不超过3.9持礼遇卡，可以在学前或者是义务教育阶段按照第一顺序来择校入学。 将彩礼和入学的优惠政策绑定，这招呢看着是格外扎眼，所以这新闻一出来啊，就引发了不小的争议。近年来，天价彩礼引发了不少的社会问题，不仅造成了农村男女婚恋的困难，而且还经常会带来纠纷，甚至是恶性事件。可见，
的确是有治理迫切性。为此呢，从中央到地方呢，都是接连出手。对教育资源的分配来说，公平又是其中最重要的原则。因为上一代人的彩礼的金额，让下一代人接受的教育资源有所区别。 중국도 과거 산하 제한 정책 이후 한 명의 자녀만을 낳는 게 일반적인 상황이 되다 보니 더 좋은 학교를 보내기 위해서 학교 추첨에 많은 관심이 있습니다. 중국 초등학교 입학은 추첨을 통해 진행되는데 인기 있는 학교는 10대 1의 경쟁률을 보일 정도입니다. 家长们在查看自己小孩子的号码，这些号码将参与抽签，抽中的能在这间小学读书。看一下学校的环境还不错哦。 这是我们镇最好的小学，这间小学师生总计大约2300多人。今年分数授签率最高的一年。那么现在请3位家长上来检查。3位家长在认真的检查是否有193个号。检查之后，号码全部都是齐了，193个号。 3位家长报告检查完成，请家长上来检查抽签的箱子。家长报告箱子没问题。校长抽中第一个号码114号。114号家长抽中第二个号码，这位家长心急了，听错了号码跑上来。 只剩下最后2个号码了。134号。7号，最后一名幸运儿7号。 그리고 해당 지역에서 추첨을 받지 못하면 옆 도시까지 가야 하는 상황까지 발생하기도 합니다. 因为我周边这个。 学校、小学、初中学位都比较紧张，来进行抽签来决定，就是积分相同的，其实很多就是不需要有住房，你只要租房子，就不是名校，租房。 그리고 이 학부모는 추첨이 끝나고 나오면서 영상을 다시 시작했습니다. 但刚才也了解到了，大概是什么情况？是260多个人，抽中是210个，可能剩下的就20%吧。 要分流，本身也是住附近，也不是什么名校。小学的话，大家都还是愿意就近的，因为这个接送，中午还得要，也不像幼儿园啊，中午是在学校吃喝，但是这个的话，接送，先接过来，然后再送，差不多。你要是远的话，就比较麻烦，你要经常去闹一下子，但是闹一下子。 추첨 결과를 납득하지 못해서 난동을 피우는 학부모가 너무 많다 보니 경찰이 배치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추첨에서 우선 선택권을 준다고 하는 것입니다. 江西为了摘掉彩礼大省的帽子，放出大招了。只要你结婚的彩礼不超过3万9，那你的子女就享有优先择校权。而且不止这一个福利啊，零彩礼和低彩礼的夫妻可以领取一个礼遇卡，1年之内在县城可以免费坐公交，还可以在县城的医院里免费体检1次。去县里的国有景区旅游可以免除门票。按武汉大学一份研究，2007年以前呢，全国彩礼平均数是维持到1到2万，前几年已经涨到14万了。但是彩礼在内的结婚成本越来越高，也会让这届年轻人不爱结婚。这10年时间，我国结婚人数是下滑了1半以上，所以对天价彩礼动手是大势所趋。其他地区会不会学习啊？喂。 실제로 중국에서 유치원부터 대학 졸업까지 자녀 1인당 지출되는 평균 교육비가 23만 3천 위안이라고 합니다. 실질 임금 40만 원은 중국 노동자에게는 큰 금액이죠. 흥미로운 사실은 소득 상위 20% 집단의 평균 교육비는 42만 4천 위안인데 반해 소득 하위 20% 집단의 평균 교육비가 18만 위안인 것을 보면 중국 하층민과 중산층이 교육에 지출하는 금액의 차이가 크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렇듯 자녀 교육에 큰 관심을 두다 보니 이러한 정책에 반발하는 중국인들이 많습니다. 가장 신고값이 높은 지역에서 시행된 정책이라면 다른 곳으로도 번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죠. 무엇보다 학군이 강제적으로 개편되는 결과를 가져오기 때문에 부동산 시장 하락으로 경제가 더 침체할 거란 예상도 있습니다.
学区房的终结者来了，江西崇礼宣布，彩礼不超过3万9的子女能优先入学。这一轮反向操作直接砸了学区房的锅。要知道，当年的学校资源最重要的绑定就是和房产，卖地有好价格，卡卡上必须把房子卖出好价格。 그렇다면 중국 정부의 이러한 결정에 중국인들의 반응은 어떠할까요? 신부값은 모두 현금으로 주는 거 아닌가요? 얼마나 많이 줬는지 어떻게 증명하죠? 최근에 장시성에서 소개팅을 했는데 여자 어머니가 3만 위안만 송금하고 나머지 57만 위안은 현금으로 달라고 하더군요. 이런 정책은 소용없습니다. 이러면 여성의 권리는 누가 보장해주나요? 정말 끔찍한 정책이네요. 물론 결혼은 남자와 여자만의 문제입니다. 여자 측 어머니가 현금으로 60만 위안을 달라고 하던데 고소하면 되는 건가요? 요즘은 옛날처럼 여자가 남자 집으로 들어오는 경우가 거의 없다. 보통 두 사람이 새로운 가정을 꾸리는 경우가 많아서 누구 집에 들어가는지 다툴 일이 없습니다. 정부가 신부값을 엄격히 통제하는 것은 옳은 일이라고 생각하지만 신부값은 중국인의 사랑과 결혼에 대한 견해에 심각한 영향을 미쳤습니다. 현재 중국인들은 신부값 상한선으로만 해도 복잡한 상황인데 자녀의 미래에까지 영향을 주는 건 너무한 거 아니냐는 의견이 지배적입니다. 정부가 인민들의 모든 것을 통제하려고 하는 것에 불만을 품는 것인데요. 재미있는 사실은 다른 나라였다면 이거 공산주의 아니야 라고 할 테지만 진짜 꼼사탕에 충성하는 중국인들은 그런 말을 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신부값에 따라 자녀의 교육에 영향을 준다는 이러한 정책,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댓글로 여러분의 귀한 의견 남겨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멤버십 가입으로 저에게 큰 힘이 되어주세요. 그리고 영상을 주변에 공유해주시고 좋아요와 구독 부탁합니다.